반갑습니다. 이중 언어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글학교 교사 최가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한글학교를 다니고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한국어가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한글학교를 다니거나 한국어 공부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다들 솔직히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나면 조금 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신이 나고 재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한번 오늘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세히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순서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 볼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순서는 들어가며 우리가 생각을 두 가지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통역은 뭘까? 통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통역은 그럼 왜 필요한가? 통역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통역,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걸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통역 레벨업! 기초적인 걸 배웠으니까 레벨업 시켜봐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연습해보기.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통역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해봐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은 왜 필요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한국어고요. 여러분이 사는 나라에 따라서 다 하는 말이 다를 거예요. 영어권에 있는 영국과 같은 친구들은 영어를 당연히 하겠고요. 그리고 꼭 영어권이 아닌 친구들도 다 학교에서 영어를 요즘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최소한 한국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벌써 우리는 두 개, 숫자 2처럼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독일에서 살아서 한국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그리고 영어도 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언어를 또 하나 더 배워서 저는 프랑스어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언어 4개를 배우니까 4중 언어인가요? 띵동댕 정답이에요. 4개를 하는 경우에는 4중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어를 여러 개 하는 경우에는 이중 언어라고 하기도 하고 다 많다 할 때 그 많을 다를 써서 다중 언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근데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답답해도 설명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실 다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조금 표현이 정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가 그런데 나와 다른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국어를 하지만 제가 어디로 여행을 갔는데 제가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나라 사람들도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행지에서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경찰서에 가서 저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 상대가 나와 다른 말을 한다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자, 그러면 통역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통역이 뭐라고 생각해요? 통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이미 또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처음 들어봐서 그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통역을 아는 친구들은 통역이 뭐라고 생각해요? 통역을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통역은 어려운 거, 아니면 통역은 쉬운 거, 아니면 통역은
이거 나 매일 하는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역은 다른 나라 말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한국어와 영어가 있으면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할 줄 알아서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라고 이미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는 어떨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른 공간에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은 지금 비엔나에 있는데 여러분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말과 말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터넷이나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걸 통역이라고 해요.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우리 사전에서는 통역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통역의 정의. 정의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써봤는데요. 정의는 뜻이라는 단어예요. 통역의 뜻. 통역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최대한 정확하게 옮기는 작업을 말해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말하고 싶은 내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1, 5, 10 아니면 369, 369, 369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Nope.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그런데 조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국어에서는 우리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 도움이라는 말은 하지 않죠. 맞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최대한 정확하게 라는 말에만 집중을 해서 나는 무조건 정확하게 말을 옮기겠어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 장면은 원래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Help!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help는 도움이니까 도움! 이렇게 바꿔버리는 실수가 일어나고 만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통역의 뜻을 알았으니까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러면 통역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동시 통역이란 게 있어요. 동시, 똑같은 시간에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영어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사람이 한국말만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아마도 첫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인 영어와 세 번째 사람이 하는 한국말을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영어로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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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들으면서 동시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국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사람이 먼저 통역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할 거다라는 것을 먼저 글로 써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조금 더 통역 준비를 미리 잘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종류는 순차 통역이에요. 순차는 우리 순서라는 말 알죠? 어떤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순차 통역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는 첫 번째로 말한 사람과 통역을 한 사람이 동시에 말을 했다면 지금 보이는 이 순차 통역에서는 첫 번째로 말을 한 사람이 말을 마치고 혹은 잠깐 쉴 때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말로 바꿔서 말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행 통역이에요. 수행 통역은 뭐예요? 수행 통역은 회사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이 있는 나라의 어떤 회사에 왔을 때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설명도 해주고 말도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에 처음 와봤을 수도 있고 말도 잘 모르고 그리고 문화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행통역이라는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서처럼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수행통역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속닥속닥 말을 하는 위스퍼링 통역이에요. 위스퍼링 통역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이벤트를 하는 곳에 갔는데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인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외국인 친구는 그 한국말을 몰라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큰 소리로 말을 한다면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만 들리도록 조용하게 이거는 지금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조용하게 통역을 해주는 것을 위스퍼링 통역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역의 뜻과 통역의 4가지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통역은 과연 왜 필요할까요? 네, 지금 같이 또 생각해 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통역은 왜 필요할까요? 네, 친구들 생각해봤나요? 여기서 왜라는 뜻에는 2가지 뜻이 숨어 있는데요. 먼저 통역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목적, 통역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 2사람이 하는 말이 다를 경우에 이 2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통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2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바로 통역이에요. 그래서 통역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2번째,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motivation, 즉 동기인데요. 어떤 것 때문에 통역을 하게 됐는지도 중요해요.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재밌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어서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통역이 왜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통역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언어를 이렇게 2가지를 한다면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미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조금 아쉽겠죠. 그리고 이렇게 통역을 하는 일이 어렵거나 힘든 일만은 전혀 아니거든요. 통역은 생각보다 할 경우가 매우 많답니다. 여러분은 이미 벌써 통역을 많이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통역이라고 물론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어떤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거는 한국말로 뭐야 라고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 나라 친구가 한국말로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거는 뭐라는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또한 다 통역이랍니다. 자, 이렇게 통역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통역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자, 통역의 방법에는 먼저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 통역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통역을 해드리는 것과 통역을 유치원생에게 아니면 아주 어린 친구에게 해주는 말은 달라질 수 있겠죠. 반말을 할 수도 있고 존댓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는지도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자 드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깎아먹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머펫 베이비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머펫 베이비스는 바로 이렇게 생긴 캐릭터예요. 자, 이 친구들을 보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뽀로로가 조금 생각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머펫 베이비스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뽀로로라고 통역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무엇을 통역하는지에 따라서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행을 하는 것과 관련된 통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포츠에 관련된 통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 아니면 회의에 관련된 통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통역을 하는지도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과 관련된 관광 통역인 경우에는 그 나라의 유명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 통역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찰과 관련된 말을 하나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찾아서 어떤 말을 경찰에서 많이 쓰는지, 어떤 법에 대한 말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공부하고 한국어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말을 둘 다 알아보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서 통역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같이 통역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옆에 앉아서 아까 말했던 위스퍼링 통역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어디서 통역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옆에 있지 않고 통역실이라는 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통역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언제 통역을 하는지에 따라서 통역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아까 제가 통역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통역의 종류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동시에 말하는 거면 제가 미리 공부를 해가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을 길게 할 때는 제가 그 사람이 한 말을 빨리빨리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적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통역을 하는지인데요. 어떻게는 여기서는 통역한 사람이 필요한 능력을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통역에 대해서 배워온 걸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통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할 줄 알아야 할까요? 짜잔! 이렇게 많은 능력들이 필요해요. 단어도 어렵고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분석력이에요. 분석력은 어떤 내용을 듣고 바로 분석해서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어떤 걸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알아듣지 못하고서는 다른 나라 말로 바꾸지 못하니까요. 만약에 이런 분석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짠!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소회의실. 그런데 이 밑에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는 작다 할 때 소예요. 작다 할 때 뜻을 가지고 있는 소를 이렇게 음매하는 소로 바꿔서 소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곳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죠. Nope. 혹시 우리 친구들 육회라는 음식 알아요? 선생님은 한국 가면 먹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육회인데요. 소고기를 굽거나 삶거나 하지 않고 생소고기를 참기름에 이렇게 묻혀서 먹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통역을 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아, 선생님은 육회를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6번을 좋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다른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바로 보고 딱 바로 이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석력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종합력입니다. 종합력은 내가 이해한 거를 어떻게 다른 나라 말로 할 수 있는지, 이 능력을 종합력이라고 해요. 말을 이해하고 또 표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단어는 잘 알고 있죠? 말은 한 번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말은 바로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에 잘 집중해서 듣는 것을 집중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발력. 순발력은 들은 말을 그 자리에서 바로 통역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말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통역을 해야지 한참 있다가 그 말을 통역을 해버리면 상황이 전혀 다른 경우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통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통역을 하기가 사실 좀 힘들겠죠. 이렇게 통역과 관련된 내용을 궁금해하는 능력을 지적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 판단력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던 도중에 이게 뭐야? 이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what is this? what? 라고 따라하면서 통역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Nope.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런 걸 조금 더 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통역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적응력.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누구한테 통역을 해주는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잘 전달하는 능력을 말해요. 듣는 사람에 맞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구력. 어떤 걸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구력이라고 하는데요. 운동할 때 많이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통역에서도 필요합니다. 통역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잘 집중해서 끝까지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력. 담력은 무서운 걸 잘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긴장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통역을 잘 못하고 떨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잘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목소리 설득력. 목소리로 설득을 한다고요? 네, 그럼요. 물론 목소리는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목소리가 있고 듣기 힘든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역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목소리로 통역을 한다면 여러분은 듣기가 과연 편할까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화력. 친화력은 말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듣는 사람 모두에게 편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을 해요. 아무리 다른 능력을 다 갖췄다고 해도 듣는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통역은 아마 성공적인 통역이라고 보기 힘들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은 능력들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모든 게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능력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바로 언어예요. 먼저 말을 2가지 이상 잘 할 줄 알아야 이렇게 통역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언어를 그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능력들을 또 잘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레벨업 시켜볼까요? 이렇게 통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언어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그 언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통역을 하는 언어들 2가지 언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독일어 이렇게 통역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어와 독일어의 차이를 조금 더 열심히 알아봤답니다.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짠! 이게 뭘까요? 분명 한글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읽기 성공한 친구들 혹시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친구의 이름을 한글을 처음 배우고 한글로 썼을 때 이렇게 쓴 거랍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프랑크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한국어와 독일어의 많은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요. 아마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나 다른 언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한국말에서는 프 밖에 없지요.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프도 있고 프도 있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어에서는 리을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언어에 있는 리을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해서 정말 완전히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니면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발음 차이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버스, 치즈 이렇게 끊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영어를 할 때는 버스, 치즈 이렇게 묶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프랑크 같은 선생님의 친구 이름도 프랑크 이렇게 3글자로 적게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프랑크라고 이렇게 한 번에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독일어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적는 일이 일어나 버렸지 뭐예요.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통역을 할 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를 잘 기억하면서 통역을 해야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언어 차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오늘 일어나서 학교에 갔어요. 이렇게처럼 갔어요, 뭘 했는지가 맨 뒤에 나와요. 그래서 잘 들어봐야 알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언어들에서는 먼저 뭘 했는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차이도 잘 기억을 해둬야 통역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언어 차이를 잘 알았다면 이제 언어 능력을 한번 키워볼까요? 한국어에는 많은 속담과 사자성어, 그리고 수거, 그리고 동음이의어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크게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볼 거는 속담과 사자성어, 그리고 동음이의어입니다. 먼저 속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속담을 공부하려면 속담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속담은 옛날부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해서 지금까지도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는 그런 말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같이 볼 속담은 3가지만 함께 볼게요. 먼저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낫은 옛날 농사 지을 때 쓰던 기구를 말해요. 그런데 이 낫 모양 기역처럼 생겼죠? 그래서 낫을 보고도 기역 글자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아주 무식하다, 멍청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속담. 등잔 밑이 어둡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공부할 때 형광등을 놓고 공부하죠. 그런데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는 초에다 불을 붙여서 등잔을 만들어서 그 빛으로 공부했어요. 등잔이 사실 제일 밝지만 등잔 밑이 제일 어두운 곳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데도 오히려 잘 알지 못할 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우리 개구리와 올챙이는 다 알고 있죠? 올챙이가 자라서 팔딱팔딱 개구리가 되지요. 그런데 개구리가 되고 나서 나는 원래 이렇게 잘 뛰었어. 난 이렇게 원래 다리가 다 있었지. 라면서 올챙이 때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지난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잘난 척하는 경우에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곤 해요. 이렇게 해서 속담을 알아봤는데요. 또 공부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자성어는 딱 2개만 배워보도록 해요. 그러면 사자성어는 뭘까요? 사자성어는 속담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자성어는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4글자밖에 안 된답니다. 첫 번째로 볼 사자성어는요.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의 뜻은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고 여러분도 제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다익선.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즉 다다익선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마지막에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배워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볼 건 동음이의어예요. 동음이의어가 뭐냐고요? 동음이의어는 똑같은 말인데 뜻을 2개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자, 아까도 제가 예로 몇 개를 들었었는데요. 육회처럼 6번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그런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볼까요? 눈 같은 경우에도 눈이 내린다 할 때 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눈 할 때 그런 눈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은 뜻을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개 같은 경우에도 멍멍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에 2개 할 때의 개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차, 말 등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요. 이거를 잘 알아야 아까처럼 소회의실, 작은 회의실을 음매 소회의실로 바꿔서 통역하는 일은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연습해 볼까요? 같이 이걸 보고 우리 친구들도 이거를 여러분의 언어로 각자 한번 말해보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아쉽게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보지는 못하니까 지금 여기 채팅창에
함께 써주세요. 저는 아직 통역할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다른 나라 말로 바꾸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국말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요 라는 말을 오늘은 날이 참 좋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아니면 오늘은 해가 쨍쨍해요. 이런 말로 다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쉽게 다음 문장들을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일 없을 거야.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선생님은 그러면 한국말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보고도 모르는 일은 없을 거야. 아니면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제 보고도 모를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한번 잘 해봤나요? 한국어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가까운 데 있을수록 잘 모르는 법이지. 그리고 세 번째, 개구리처럼 올챙이적 기억도 못하면 안 돼. 이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선생님은 이제 다시 한국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나중에 너 잘한다고 지금 다 잊어먹으면 안 돼. 아니면 너 나중에 더 잘하게 된다고 지금 못했던 거 다 기억도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책은 다다익선이지요. 아까 다다익선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한번 이것도 여러분의 언어로 편하게 쉽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어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라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책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습도 다다익선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오늘 저랑 이중언어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통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죠? 조금 어렵거나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속담, 그리고 사자성어, 동의어어 이런 것까지 잘 알아보고 연습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은 한국말도 더 잘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봐요. 이러다가 누가 알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도 돕고 또 용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우리 여러분 화이팅! 네, 지금까지 강의를 맡았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글학교 교사 최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